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주로 그 아파트나 건물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토지를 같이 공부해 보죠. 주소는 충북 단양 매포읍의 농지입니다. 대략 680평이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나 봅니다. 건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 토지만 경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감정가가 9,300이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고 불허가 된 이후에 5,900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새해 1월 13일 날 입찰일이고요. 토지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오늘 토지가 좀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또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쉽지만 차근차근 앞으로 다른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처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위치를 보기 위해서 다음 지도 카카오 맵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요거를 좀 볼까요? 지방 도로변 옆의 땅인데 땅의 모양이 대체로 잘생겼습니다. 도로가 접하느냐가 중요한데 도로가 실제 접합니다. 요 내용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양이라 그러면 좀 여러분은 수도권에서 보면 먼 지역입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거의 한 서너 시간을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멀죠. 영동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용해야 되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또는 이렇게 내려와서 경부고속도로 내려와서 평택 충주인가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어쨌든 이 강원도가 가까운 꽤 먼 거리의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옆에 충주댐이 보이죠? 충주댐, 월악산,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게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IC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가야 되는 여기 단양,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주변의 경관, 뭐 경치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뭐 산업이나 뭐 도시화나 이런 쪽에서는 거리가 먼 그런 쪽입니다. 소백산이 가깝습니다. 요 넘어가면 경상도가 되죠.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지방 도로변에 요 매포라는 소재지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대략 한 2.5km 멀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소규모의 공업단지가 있고요. 이렇게 지방 도로변 바로 옆에 있고 칠악지구라고 조그만 마을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카이뷰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업소재지, 여기 업소재지죠. 그리고 이 지방 도로변에 조그만 마을 쪽에 도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또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카이뷰나 로드뷰나 이런 것들이 투자하는 우리한테는 매우 편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를 갖고 토지를 답사를 일일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던 거의 한 2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가보지 않고 다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뭐 정확하게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투자하기가 매우 좋아졌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법원의 기록대로 주택이 보이고요.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진입로가 있고 이렇게 또 도로가 있습니다. 위에 마을이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스카이뷰를 봤고요. 로드뷰를 볼까요? 로드뷰는 길에서 찍은 사진이죠. 자, 요 땅입니다. 요 땅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요게 좀 가림막에 가려져 있는데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뭐 제대로 지은 건물 같지는 않고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대략적으로 엿볼 수가 있죠. 농사 짓는 땅 같지는 않습니다. 잡종지 그런 쪽으로 보이고요. 자, 주변은 조그만 마을이 보입니다. 자, 다시 법원 기록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지는 지역 지구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감정가가 41,000원이면 평당 한 13만원 정도 감정했네요. 여기도 잡종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지 이런 말이 나오고 지상에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말 인근에 있다. 지방도변이다. 잡종지, 건축물, 2차선 포장도로 대략 한 10m 정도 되는 도로와 접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불허가 사유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컨테이너 그 다음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소유자가 자기 건물이라고 이때 말하는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상의 권리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법원의 기록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토지는 그 모양이나 지역, 지구, 이런 게 도로가 닿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이죠. 아까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죠. 주소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요. 면적 대략 아까 그 평수 680평 계획관리다.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뭐 이렇게 나누는데 계획관리는 용도가 조금 규제를 덜 받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관리는 이제 생산 쪽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쪽으로 이용되는 토지 보전관리는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지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관리 지역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계획관리가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자, 여기 아래 지적도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도로가 빨간색으로 여기 보입니다. 도로 그리고 여기 보면 10m라고 되어 있죠. 실제 도로는 여기 빨간색인데 도로 구역으로 여기 지목이 이렇게 넓게까지 돼 있고 경매에 나온 물건하고 바로 도로하고 닿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사유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땅을 지나가는 거니까 도로와 바로 닿는 그런 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잘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못생긴 땅,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정형, 뭐 이상하게 생긴 땅일수록 토지의 값어치, 토지를 이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 정도면 아주 잘생긴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그 로드뷰로 봤을 때 이게 약간 내리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만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땅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판단해야 될 게 법정지상권의 문제죠.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법정지상권은 좀 어려운 문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1년에 현재 소유자 강 씨가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에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리고 또 지상권까지 설정해 줬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자, 여기서 건물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네요. 법정지상권의 대상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뭐냐? 아까 위에 표시된 것 중에 주택, 주택이 건물이죠. 비닐하우스가 건물이냐?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물건에서는 주택이 이제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주택이 91년도에 강 씨가 이 땅을 매입할 때 이미 지어진 주택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또 하나 2015년 새마을금고가 건저당 설정하고 대출이 나갈 이후에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은 91년도 땅을 매입하고 2015년 건저당을 설립한 요 사이에 강 씨가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실제 현황이 중요하니까 새마을금고나 당사자나 동네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91년과 2015년 사이에 강 씨가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공부는 앞으로 차차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1년 이전에 지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지를 강 씨가 매입할 때 건물도 같이 매입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그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는 게 가장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이 토지를 건물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토지 낙찰자가 참아야 됩니다. 그 대신 치료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치료는 토지 전체에 대한 치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치료에 대한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얘기는 시세의 대략 한 3% 내지 5%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로.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치료를 내고 저 건물을 계속 활용할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립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않는다면 철거를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철거를 할 때까지 위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의 치료를 여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실제 철거로 가는 것보다 1번이든 2번이든 이 건물에 대해서 보통은 협상에 의해서 건물을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다시 되팔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법정지상권 관련 사건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어쨌든 이 물건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토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도로가 닿냐는 아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보면서 도로가 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지 시세가 중요합니다. 즉 얼마짜리로 봐야 되냐. 물론 이제 감정가를 참조는 해야 되지만 이게 대체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쪽을 이용합니다.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밸류 VM, 밸류맵, 한글로 그대로 밸류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주 유용한 사이트니까 여러분 즐겨찾기로 해 두셔야 될 그런 사이트입니다. 밸류맵. 밸류맵에 들어가서 이 번지를 치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도곡리 이 땅이죠. 이 시세를 얼마로 보냐?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참조해서 이 땅의 값어치를 객관적으로 추정해 보자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제외시켜 버리고요. 이런 거는 다 제외시켜 버리고 오직 땅 그리고 단가, 평당 단가로 어느 정도의 거래된 날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도로변의 땅들을 보면 대략 10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들이 좀 보이죠.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격은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면서 읍내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밸류맵에 실제 드러나 있는 거래 사례를 보면서 이 땅의 값어치는 한 10만 원에서 좀 더 많이 보면 한 12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현지 부동산과 통화를 해서 객관적인 시세 또는 거래가 가능한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 외에 간접적으로 또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인데 이 실거래가가 아파트나 건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토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지 쪽에 들어가셔서 이 주소를 넣고 매매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이런 걸 찾았는데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2018년, 2019년 뭐 분기별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시세보다는 대략적인 뭐 거래량, 대략적인 시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경매 물건과 같은 내용, 계획관리의 농지죠. 그리고 12m 도로 이런 것들이 얼마에 거래됐나? 112평방이 400이니까 뭐 거의 한 4만 원, 그죠? 그리고 이렇게 큰 땅은 뭐 한 3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런 선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아마 1단지로서 한꺼번에 거래된 것 같습니다. 그냥 요거는 참조밖에 되진 않겠죠. 대략 한 이 정도 하겠다. 요거는 평방 메타당 단가예요. 그러니까 평당으로 하면 한 10만 원. 근데 토지는 이제 위치, 상태, 모양, 뭐 주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경매 나온 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잘생긴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한 게 그렇게 무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9천에서 1억 정도 시세가 맞지 않을까. 지금 6천이면 적당히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단순한 투자자는 이 투자해서 과연 팔 수 있을까? 얼마에 팔릴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현지 중개업소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실수요자 입장에서 뭐 농사를 짓겠다거나 아니면 뭐 도로변에 그냥 집 짓고 살겠다거나 이런다 그러면 그 실수요자의 용도에 맞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뭐 어떤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토지에 있어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더 뭔가를 살펴본다면 불가의 사유가 뭘까? 불가의 사유는 법원의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기록에 나타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불가의 사유를 그러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단독으로 들어왔고 너무 높은 금액을 써서 작업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 특별히 문제되는 만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약간은 신경은 쓰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이 지목이 농지죠. 농지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나와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되는데 농지는 항상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야 되는데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법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 낙찰 받으면 되지 않고 이제 개인이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 보이는 것처럼 지상의 건물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개인이 낙찰 받았을 때 농취증이 쉽게 나올까? 저는 나올 거로 보는데 지자체마다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개인에게 농취증이 나올지를 아까 그 업사무소 매포업사무소에 미리 사전에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다루거든요. 낙찰받고 물어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죠.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낙찰받기 전에 매포업 담당자와 농지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충북 단양의 도로변에 있는 농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